만약에 문장으로 작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 편집자들이 다들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감하기도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재촉하면서 뽑아주기도 했었고 K문화으로서 굉장히 위상을 여러분께 사랑받는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 올타임 레전드 본격 책 잡히는 시간 책 잡다. 10권의 도서를 통해 펼쳐질 매혹적인 청소년 소설의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다산북스에서 청소년 팀을 맡고 있는 김정택 편집자입니다. 저는 사계절 출판사 편집자 이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룡소 편집자 장은혜입니다. 소설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 소설 안에서는 청소년이 주인공이고 또 청소년의 시점과 관점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일반 소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성장 소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청소년 소설에서는 그 뭔가 주인공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성장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소설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학교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대다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좀 판타지와 결합하여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다룬다든지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주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제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청소년 소설에서는 특히나 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우 관계, 또 친구 관계가 중요한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다루는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청소년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재미의 결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쇼츠나 뭐 이런 그 재미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책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의 시선을 붙들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주인공으로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 소설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는 모두 성인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청소년 소설을 쓰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성인 어른인데 책을 만들면서는 내가 어른의 입장에서 약간 청소년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단지 어른이라는 나이를 조금 더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경계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좀 어떤 게 인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장르가 좀 혼재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타지, 뭐 SF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빼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성장이 담긴 이야기, 좀 여러 가지 장르과 같이 혼재된 지금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좀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요즘에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무래도 좀 과감한 이야기? 그 이꽃님 작가님의 죽이고 싶은 아이가 나온 뒤로 크게 이제 성공을 한 뒤로는 좀 과감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청소년 소설의 목적이 되게 뚜렷했잖아요. 뭔가 청소년들의 정말 실제 이야기를 담는다기보다는 약간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들을 좀 담아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청소년 소설은 정말 그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담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냥 일반 문학을 읽는 목적과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확장하는 그런 소설의 역할과 목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매력적인 청소년 소설 10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김여령 작가님의 완득이입니다. 그 완득이는 참 지금 봐도 저는 재밌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출간한 지가 15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좀 유효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이 책이 나올 당시가 청소년 문학이 막 태동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여령 작가님이 완득이로 첫 소설 데뷔를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어요. 이제 당해에 문학상을 3개를 거의 이제 휩쓰시면서 약간 혜성같이 약간 데뷔를 하셨는데, 김여령 작가님은 완득이 때도 이제 그랬지만 그 청소년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좀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김여령 선생님은 이제 성인 쪽에서도 성인 소설을 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지만 청소년 문학에서만큼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따뜻한 애정, 그리고 청소년들을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시선이 많이 느껴지는 글을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김여령 작가님이 청소년을 가장 사랑하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완득이가 청소년 소설 작품 중에서 캐릭터로서는 가장 살아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똥주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그 완득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약간 좀 한 명도 허투루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느낌이 들 정도로 개개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살아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완득이는 정말 캐릭터가 살아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하신 캐릭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아요. 저는 그 문체도 되게 눈에 띄었는데 되게 내내 유쾌하면서 이렇게 툭툭 뭔가 풀어내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주제는 뭐 한없이 뭐 진지하거나 무겁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작가는 확실히 그런 뭐 캐릭터나 이야기로서 이렇게 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체 자체가 저는 여기서 완득이가 하는 킥복싱? 작년에 뭐 펀치 에디션이 나오기도 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펀치를 날리는 것 같은 그런 호쾌함?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구병모 작가의 웨저드 베이커리입니다. 큰 줄거리는 주인공인 소년이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쳐 나와서 특별한 빵을 만드는 위저드 베이커리에 몸을 숨기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당시 청소년 문학의 틀을 깬 작품이라고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의 청소년 소설들은 성장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좀 곱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그런 현실의 냉혹함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판타지 설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에 진짜 발을 단단히 딛고 있는 작품이고, 회피하거나 그럴 뭐 소설 속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 되게 단호하게 너가 있어야 할 곳은 현실이야 하고 등을 밀어내는,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내가 다시 한 발짝을 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위로를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이제 위로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이렇게 토닥여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위저드 베이커리에서는 그러니까 나로 등장하는 이 소년을 정말 혹독한 방식으로 삶은 녹록지 않다, 그런 것들을 너무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이 판타지의 독특한 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병모 작가님의 문체가 또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이 작가의 그 지문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AI로 가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들려주면서 누가 진짜 가수이고 누가 AI인지 이렇게 패널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문장으로 작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 구병모 작가님이 쓴
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문장 장악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로이스 로리의 기억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기억 전달자 안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는 늘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SF 소설입니다.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매번 좀 텍스트를 볼 때마다 그때그때 느껴지는 사회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안락사에 대한 문제가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번에 좀 다시 읽었을 때는 언어에 대한 문제가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할 사회 문제가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 고전이 될 만한 작품이다 라고 손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 전달자를 보면서 영화 같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출간된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게 느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행되는 이제 서사나를 봤을 때 영화처럼 되게 재미있게 읽힌다. 좀 그런. 실제로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네. 네. 영화 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개봉했을 당시에 바로 가서 봤죠.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거는 장애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사회에는 장애인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임무해제, 그러니까 즉 죽임을 당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신체 조건에 따른 여러 차별 문제가 저는 이번에 읽을 때는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멋진 신세계나 1984 같은 작품 떠올리실 것 같은데 기억 전달자가 청소년 소설에서는 그 궤를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전달자 개정판을 제가 편집 담당을 했었는데요. 표지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초반본에 있는 기억 보유자로 나오는 그 노인의 모습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바꿔도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 초반본의 그 노인은 이 작가가 글을 쓰러 어느 섬에 갔다가 어떤 화가를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화가의 눈빛이 이제 내내 좀 잊혀지지 않는 좀 그런 기억에 남는 만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화가가 시력을 잃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인데 색채를 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지를 바꿨을 때 작가님이 혹시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표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보여드렸을 때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원제가 기버잖아요. 더 기버인데 어떻게 이게 기억 전달자가 됐을까? 좀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억 전달자라는 말은 사실은 역자 선생님이 이제 번역하시면서 새롭게 조금 만들어낸 단어이고요. 기버를 여러 식으로 말을 옮길 수도 있었겠지만 작가님의 100%의 역량으로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기억 전달자 그 개정판 좀 어떤 특별함을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뉴베리상을 수상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이스 로리 작가님이 94년 당시에 이제 뉴베리상을 수상하실 때 수람이 담긴 이제 원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보니까 기억 전달자를 쓰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다 담겨 있고 그 원고가 사실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약간 처음에 읽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기억 전달자를 쓰기까지의 과정을 작은 강의 물줄기에 빗대서 그 작은 기억의 물줄기들이 하나의 강이 되어서 이 작품 안에 스며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에요. 글쓰기를 좀 희망하는 분들한테 어떤 글쓰기에 좋은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원고입니다.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입니다. 주인공 윤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인데 어느 날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윤재와는 전혀 다른 고니라는 아이가 나타나며 서로 이제 영향관계를 주고받으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인데요.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참혹한 뉴스들을 보면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도 채널을 돌려서 예능 프로 보면 바로 웃고 이런 것들이 꼭 텔레비전 너머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가까운 사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점점 타인을 알기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이 영어덜트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몬드가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 국내에서는 100만 부 넘게 판매가 되었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뭐 일본 서점 대상을 받기도 했고 아마존 베스트북에도 선정이 될 정도로 K-문화으로서 굉장히 위상을 높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작가님이 예상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그 아몬드라는 제목이 해외 어느 언어로 번역해도 아몬드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탁월하지 않았나, 네, 뭔가 운명처럼 탁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초판이었을 때의 카피를 보면은 그 공감불능 사회 뭐 이런 카피가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그런 지점들도 그렇고 요즘 우리 사회 자체가 뭔가 공감불능 사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아쉬움과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작품이 적절히 잘 가다한 것 같고 알맞은 시기에 잘 나온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팀 보울러 작가의 리버보이입니다. 2007년에 국내에는 소개가 돼서 15년이 넘은 이제 책인데 죽음을 거의 앞둔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지막 이별 여행 같은 거를 갑니다. 이제 거기서 소녀가 어떤 특별한 소년을 만나는데 이제 그 소년이 리버보이인 거죠. 이제 그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뭔가 그런 감정이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되는 소설인데요. 되게 고요하고 차분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봤을 때 재밌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좀 영상을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리버보이가 굉장히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할아버지가 이제 리버보이라는 이름의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 가게 되면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그림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 앞에 약간 멈춰선 것처럼 이 작품도 굉장히 잔잔한 울림을 주는 그러나 시선이 굉장히 오래가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고 우리가 쇼츠와 도파민 중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리버보이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그런 느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적이고 좋은 문장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시 뇌가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별 여행?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곧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특히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리버보이의 좀 출간 비하인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처음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할 때 편집자들이 다들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카네기 메달 수상작임에도 불구하고 판권이 오랫동안 이제 10년 가까이 살아있었던 작품인데 편집자들이 다 같이 반대한 이유가 너무 잔잔하다, 너무 차분하게 이야기가 흘러간다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고 대표님이 그렇지만 그게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책은 꼭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해서 이제 출간이 되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책입니다. 이 카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 해리포터를 해리포터를 제치고 네, 만장일치로 네, 네. 카네기 메달을 수상한 작품. 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예, 왜 이 작품에 상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해리포터와는 또 완전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6번째로 소개할 책은 정은 작가의 산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데 주인공은 수지라는 친구예요. 수지는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느 날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보통 이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문제는 수지한테는 그 변화가 굉장히 부정적인 쪽이었는데 이전까지 수지의 세계는 굉장히 완벽했었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추천하게 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그런 장애를 이해하려는 책이 아니라 그 끝에 가서는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말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좀 볼 수 있는 이야기라서 참 어른이 읽어도 참 좋은 이제 청소년 소설이다. 좀 청소년 소설 분야에 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 그대로 산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내가 읽고는 있지만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 수지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세계가 너무 소중하고 편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애라고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그저 그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면에 다른 다양성과 아름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은 작가님의 좀 다른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작품이 네. 장편 작품이 이제 그 뒤로는 없었어가지고 제가 사계절에서 빨리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이 써주시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작품의 북 트레일러가 함께 영화 공부한 분들과 만드신 북 트레일러고 이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 미스 블랙홀이라는 곡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한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미스 블랙홀을 모티프로 한 장편 소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언제 주가 되나요? 그것은 아직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유은실 작가님의 순례주택입니다. 16살 수리민의 가족이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수리미의 외할아버지의 여자친구였던 순례 씨가 집주인인 순례주택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순례 씨는 그 인생에서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인생에서 그런 관광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처럼 이제 남은 인생을 베풀면서 그런 좋은 어른으로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완득이처럼 인물들이 너무 살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순례 할머니가 네. 독특한 이제 인물이 중심이 돼서 그 이야기가 끌고 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가볍지 않은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쾌하게 풀렸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좀 너무나 쉽게 잘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병하가 너무 좋았는데 병하는 그 친구인 진하의 오빠인데 공부를 진짜 못하잖아요. 동생 진아에게 그런데 진아야 이것 좀 가르쳐줘 하고 되게 망설임 없이 말을 하는 친구인데 병아는 정말 비중이 크지 않지만 요 한 문장으로 병아가 너무 좋아질 만큼 그리고 특히 그 상대가 나보다 동생일 때는 그게 사실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런 면이 좀 되게 인상 깊었고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어른의 의미 그리고 어른이 되기에 필요한 태도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작품들을 보면은 꼭 그 좋은 어른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어른이 뭔가 대단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해결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이 변화를 하게 하고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하게 하고 좀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닐까? 네. 이 작품에서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들 특히 그 수치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이를테면
집값이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것을 수림이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청소년 소설에서 이 청소년이 어른의 몫까지 좀 불필요하게 많은 짐을 지진 않는지 경계를 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청소년들도 현실을 알고 그리고 어른보다도 더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주변인의 도움도 받고 성장을 한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청소년을 동등한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너무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추정경 작가님의 15의 곰이라니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15살의 아이들이 동물로 변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춘기는 반인반수의 시기라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당연한 명제를 이제 기발한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라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로 변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좀 앤솔로지 형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읽기 힘들어하는 좀 요즘 독자들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저는 이게 사실 이 책을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진짜 곰이 되는 얘기일까? 곰이 되는 얘기라고? 정말이라고? 이러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변화가 바로 등장하잖아요. 정말 곰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읽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 세계관에 동화가 되더라고요. 사춘기라는 것을 이제 동물화에 빗댄 게 그게 너무 절묘하고 작가님이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 재밌게 읽히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스피디하게 읽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쾌함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 판타지 설정도 그렇고 좀 어떤 무게감을 덜어주려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또 중요한 순간들에는 좀 묵직한 의미를 담은 문장들을 한 번씩 만나볼 수 있었고, 특히 작품의 맨 앞부분 태웅이가 곰으로 변하기 전에 시험을 마치고 와서 저녁 식사 시간,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문장도 그렇고 그 식사 자리 한 장면, 정말 짧은 장면을 통해서 태웅이를 비롯한 그 가족들의 캐릭터를 모두 잘 보여줬다는 면에서도 또 정말 훌륭한 장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시 이 제목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저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곰이 된다고 정말 되네. 정말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처음 이제 지어주신 제목은 곰과 너의 공통점이었어요. 네. 완전히 다른. 완전히 이제 다른 네. 제목이었고, 그 제목을 딱 받아들였을 때 곰과 너의 공통점? 어딘가 좀 문학적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제목이 독자에게 뭔가 바로 가닿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담당 마케터가 이 의견을 줬어요. 15의 곰이라니가 어떻겠냐? 라고 해서 듣자마자 이건데? 작가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좀 제목이 결정된 책입니다. 사실 모든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사춘기에 진입한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자기 마음을 좀 공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그 동물이 된 아이들을 지켜보는 뭐 주변 어른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또 다른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로버트 뉴턴 팩의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버몬트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아이 로버트가 어느 날 옆집 소의 출산을 돕고 그 답례로 새끼 돼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많은 청소년 소설에서 성장을 다루고 있는데, 성장이란 편안하고 좀 안락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듦, 슬픔, 이런 결별 등을 겪어야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그런 모습을 정말 정면으로 보여준 성장 소설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읽은 건 학생 때 필독서로
해서 책을 처음 읽었었고 또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작품은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 출간된 지는 지금 30년 정도 지났고 또 그동안 여러 판본을 거치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말 청소년 소설이지만 어른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제목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읽기 전이랑 읽고 나서 보는 제목이랑 느낌이 다르다는 점도 참 좀 재밌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에 뭔가 독자들의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뭐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뭔가 마음 한편에는 계속 좀 남아있을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성장 소설이라는 말에 딱 걸맞는 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작품은 정말 뭐 출간된 지 30년이 되기도 했지만 약간 정말 현대 고전? 네, 이제 고전으로 불려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핑키의 운명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읽으면서 이 핑키가 제발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읽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핑키가 어떻게 보면 그 유년 시절을 통칭하는 어떤 좀 상징적인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면 결국에는 어떤 때로는 이렇게 소중한 거를 희생하고 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씁쓸하고 좀 고통스럽지만 느끼게 해주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가지로는 생명을 다루는 태도에 관해서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불편한 지점은 보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취하고 있는 지금 제 모습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최근에 특히 동물권에 관한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또 다른 의미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정원 작가님의 저희는 이 행성을 떠납니다 입니다. 원호와 나래라는 두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길을 잃은 외계인 아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정말 단순한 선의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지구에 왔던 외계인 종족의 이주를 돕는 일로 어떤 커다란 모험으로 커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SF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그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나가고 있어서 SF를 좀 쉽게 읽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편안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제가 읽은 것 중에 굉장히 다정한 SF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은 어떤 소설이다 하는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너무 또 좋아서 계속 읽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구인과 SF의 갈등을 다룬 SF겠구나. 점점 이게 서스펜스 있는 그런 모험 이야기로 흘러가더니 마지막에 이르러선 정말 펑펑 울게 되는 맞아요. 전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틴 스토리킹이라는 공모전의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이 상은 그 청소년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청소년 소설 문학상이에요. 청소년 평가단들이 실제로 이제 이 책을 엄지척하면서 뽑아주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사실은 편집할 때 굉장히 몇 번씩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청소년들의 심사평을 정리하다가 또 한 번 막 울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지만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책이면서 다름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는 면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는 이렇게도 또 재밌게 풀어낼 수 있구나. 뭔가 같은 메시지를 말하더라도 이렇게는 다양한 많은 재미난 작품들이 있다.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SF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미래를 빌려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SF들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공격당하기 쉬운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SF를 통해서 그려졌을 때는 우리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문제를 좀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소설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그게 단순히 소설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지금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올타임 레전드 10권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자 소개하고 싶은 도서를 한 권씩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이희영 작가님의 보통의 노을이라는 작품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그 청소년 소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좀 먼저 읽으면 좋을지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항상 추천하는 작품이 이제 이 작품입니다. 일상적인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서 또 이혜영 작가님의 또 다른 매력을 좀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극적인 소재도 없고 우려할 만한 지점도 없기 때문에 좀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이 무엇인지 좀 계속해서 되묻는 한편의 청춘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좀 예기치 못한 일을 마주하고 이제 그 일 때문에 흔들리는 18살 이제 주인공, 계속해서 뭐 평범함이 무엇인지 이제 보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중 인물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인공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마다도 이제 그런 이제 보통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 그런 사연이 과하지 않고 좀 적절하게 잘 녹아들어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이필원 작가님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입니다. 우연히 부반장이 꺾인 해바라기를 다시 심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정함을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된 나와 그 부반장의 좋아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는 사랑이 일어난 순간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좀 알 것 같았어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끝에 일어난 기적이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두 주인공인 나와 부반장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작가님이 어떠한 이름이라도 대입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해요. 이 작가의 의도와 더해져서 여기서 사랑이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 짧은 소설이라는 분량과 그 온도가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이 둘의 이야기에 내가 막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 뭔가 나를 한번 감싸고 빠져나가면서 나와 너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작품인데, 그 대상에 상관없이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종종 잊는 것 같아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존 보인의 소설 줄무늬의 파자마를 입은 소년인데요. 이 책은 독일 나치 장군의 아들인 9살 소년의 시선으로 우리 그 인류사에 있었던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두 소년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굉장히 순수한 우정을 통해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결말에서 좀 상당한 충격을 주는 그런 묵직한 작품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그 과거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서 혹은 이제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역사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순간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문학이 그 과거와 현실과 우리의 미래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의 역사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인류사에 있었던 작품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와 좀 이렇게 비교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좀 묵직한 감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하면서는 책상에서 조정지만 이렇게 대부분 들여다보는데 어떤 청소년 소설이라는 숲을 조금은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청소년 소설을 좀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청소년 소설에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역시 좋은 책은 다시 읽어도 매번 좀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이 책들을 통해서 나아갈 미래의 많은 날들에서 이 책들이 좀 많이 위로가 되고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편집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이 다 독자에게 가닿지 않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소개해드린 10권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좀 다른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편집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 또한 좀 생각이 더 넓어지게 됐고 독자들에게도 또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소개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올타임 레전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올타임 레전드를 통해 더 많은 인사이트와 많은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안녕.